네, 일단 오늘 시장이 오랜만에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불거지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도 사실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았잖아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여기서 정말 테이퍼링 가속화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장 크게 출렁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테이퍼링 가속화에 대한 이슈는 시장에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밤에 미국의 물가지표 관련된 발표가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다소 좀 부담스러웠던가요? 오늘 벌써부터 미리 립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네. 오늘 지표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 믿지 마라. 그리고 이게 최근에 빠지고 있는 일부 지표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지표가 나오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말하기 나섰습니다. 아마 생각보다 꽤 물가 지표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바이든 대통령은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에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지표이기 때문이죠. 물가를 못 잡았다는 책임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 물가 지표가 높아지게 되면 그 다음 주에 대한 FOMC 관련해서는 결국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은 6월 정도에 테이퍼링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 완료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컨센서스는 내년 3월이나 4월 정도까지 좀 빨리 테이퍼링을 끝낸다는 이야기가 많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그러면 긴축 속도가 이제 금리 인상으로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다소 긴축 속도의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컨센서스로 봐서는 내년 6월 정도에 1차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지금 점도표상에 80% 정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다소 좀 빨라지는 국면으로 접어드는데요. 그러나 이제 조금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 지표가 좀 다시 빠지는 분명히 보이는 모습들이 있고 뭐 천연가스라든지 일부 이런 종목 관련해서도 원자재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물가 지표가 올라갔다는 것은 일부 이제 중고차 가격이나 일부 지표에 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소 좀 하향 안정화된다고 보면 아마 테이퍼링이 결국은 금리 인상과 동일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다소 좀 늦춘다는 것이 이제 테이퍼링인데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긴축으로 선회하는 금리 인상과는 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다소 지금은 6월 달 정도에 80%에 대한 뭐 반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그 시기는 늦춰질 수 있고 내년에 한 번 정도 그리고 2023년 정도에 한 두세 번 정도 갈 수 있는데 현재 2023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약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 문제가 되는 듯한 금리 인상, 금리의 어떤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테이퍼링 관련된 속도는 좀 빨라질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금리 인상이 6월부터 바로 시작될 수 있냐의 부분은 다소 좀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서는 아주 제한적인 영향이 있는데 다만 이제 긴축의 속도와 관련해서 이제 FOMC의 어떤 패드의 점도표의 반영이 과연 정말 그대로 금리 인상이 6월부터 해서 좀 더 빨라지는 점도표가 나온다고 하면 다소 좀 시장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국면이 될 수 있겠고 테이퍼링 속도가 좀 빨라진다 하더라도 점도표의 어떤 부분들이 좀 슬로우하게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정도 수준까지 나온다면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FOMC 회의가 15, 16일에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가 되겠는데 이러한 점 지켜봐야 되겠고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겠다. 다만 점도표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들을 좀 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조정이 나올 때 좀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쪽을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반도체랑 어떤 디스플레이 쪽, 그다음에 이제 NFT, 메타버스, 그다음 게임 관련된 종목 계속 시소 게임을 한다는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서로 이제 콜과 풋의 어떤 포지션을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뭐 반도체나 이제 디스플레이 같이 좀 많이 눌렸다가 올라오는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확실히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가 좀 묻지 않은 뭐 항암 신약이라든지 뭐 기술 전달 물질 같은 어떤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좀 순수 제약 바이오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좀 1월에 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참석하는 기업들이 속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어떻게 보면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좀 짙습니다만 오히려 증시에서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좀 코로나19가 좀 때가 묻지 않은 좀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두 가지 섹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고 있는데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또 나노 신소재와 관련된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전기차 배터리 핵심 또
CNT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음극재용 CNT 또 네. 생산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소식인데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뭐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4분기가 네. 다소 실적이 슬로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슬로우하다는 것은 기존에 좋았던 것보다 다소 4분기에 좀 쉬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적 베이스로 본다면 4분기에 대해서 다소 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이고요. 다만 이제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QD OLED 패널 양산을 이제 본격화하기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준공 실리카 이게 뭐냐면 준공형 저반사 코팅막 소재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매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일본의 니폰의 쇼쿠바이라는 회사가 이제 독점해오던 시장인데 지난해 이제 나노 신소재가 국산화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대형 QD OLED 패널 전량에 적용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가는 거고요. 패널 출하량이 뭐 약 1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액이 약 2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생기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네. 더군다나 일본 업체가 독점하던 소재이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게 국내에서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도 아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CNT 관련된 도전체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충전 시간 단축이라든지 에너지 밀도와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세대 전기차용 배터리에 실리콘 음극재 적용이 본격화되면서 아마 이제 나노 신소재의 CNT 도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2024년까지 약 4만 톤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나노 신소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근 이제 대다수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의 이야기가 셀업체들이 음극재 실리콘을 첨가하면서 개발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CNT 도전체를 함께 사용하면 전기 전도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져서 전국 수명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특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CNT가 완충작용을 하면서 실리콘 입자의 피부 그러니까 부피 팽창을 잡아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화될 수 있는 소재로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또 나노 신소재의 CNT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CNT 도전체가 이제 용해도가 상당히 낮은 물에 분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난이도가 아까 제가 높다 말씀드렸죠. 특히 수계 관련된 기반의 음극재용 CNT를 나노 신소재가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과 관련된 기술도 상당히 높은 CNT 도전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상당히 시장 개화 초기에 나노 신소재가 특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나노 신소재 또 유망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코스닥 시장에서 KMW 좀 올라오고 있는데 다른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 시장 속에서도 5G 관련주들이 최근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HFR이 4%대, 이 KMW도 1%, FR텍도 1%의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직 실적은 좀 아직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5 통신 장비 관련돼서는 저는 아직은 좀 관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의견을 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제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실적이 상향되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이제 타겟 프라이스가 좀 올라가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G 통신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지 않고 커버리지가 많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일단 좀 보수적인 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인프라 법안이 지금 어떻게 보면 통과됐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좀 종료가 됐죠. 이에 따라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5G 통신 장비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는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이외에도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5G 관련돼서 확대가 예상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이제 코로나19가 좀 지속이 되면서 향후에 좀 어떻게 보면 주요 시설이 셧다운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도 분명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버라이즌이 지금 오더가 좀 회복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네. 사실 삼성전자에 대한 물량도 사실 좀 크게 좀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는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부터 미국에서 다시 한번 또 주파수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또 경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회는 있다. 다만 이제 5G 통신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좀 더 뉴스가 나온다든지 어떤 플로우가 좀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봐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5G와 관련해서 도움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앞서서도 이야기를 나눠본 또 재택근무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보안주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크게 오르는 것이 이 시각 현재 소프트캠프가 되겠습니다. 16%의 급등 양상. 앞서서는 보안주 가운데서 또 파수 유망하게 본다라고 도움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봤는데 소프트캠프는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가요? 네, 뭐 정보자산 보안 전문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뭐 지금 최근에 확진자가 좀 많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강력한 거리두기가 다소 좀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장에서 메타버스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에 관련된 보안 업체가 결국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소프트 캠프뿐만 아니라 지금 보안 업체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일도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면서 소프트 캠프를 포함한 보안 관련된 주식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99년 7월에 설립됐고요. 19년 12월에 KB 제11호 기업 목적 관련된 주식회사 스펙에 흡수합병되면서 성장됐는데 말씀드렸듯이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SK라든지 현대기아차 그리고 한화, 신세계 등의 주요 납품을 했던 그게 있고 대기업과 KB, 그다음에 KEB, 그다음에 신한금융그룹의 문서보안 솔루션을 납품한 이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이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재택근무와 문서보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지난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에 하나은행과 8월 27일 8억 4천만 원의 규모의 재택근무 시스템 보안 체계 고도화 프로젝트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금융이라든지 대기업에 대한 보안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상반기 신규 출시한 원격 근무 솔루션 실드 앳홈 제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처음으로 시장에 이제 나타내면서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020년 11월 보안 클라우드 통합 브랜드인 시큐리티 365를 출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지 팀스 등의 대응 가능한 솔루션을 지금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아마 이제 현재 외국 기업들이 동일한 수준의 보안 서비스를 어떻게 이제 지금 하고 있냐면 1인당 월 4만 원 내외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는 월 10,000원 정도로 가격 경쟁력을 상당히 높여서 지금 보안 서비스를 지금 새롭게 계약을 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침투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지금 외형 확대가 좀 아직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다소 좀 리스크 요인을 볼 수 있겠고요. 개발비, 고정비가 비중이 큰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외형 확대가 되면서 고정비를 상쇄할 수 있는 정도 외형이 좀 필요하다는 점은 최근에 만약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른다고 급등하고 한다면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것들 좀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성장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 원이 채 되지 않아요. 855억 원. 오늘도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좀 높아진 걸 텐데 적정 주가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뭐 새롭게 계약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 내년 성장에 대한 뭐 포캐스팅을 미리 하기는 좀 어렵고 시장에 지금 아마 컨센서스라든지 그다음에 커버리지 관련된 리포트가 아직은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그래 따라서 지금 스펙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초기에는 다소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알려지지 않은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좀 더 뉴스를 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라고 소프트캠프 말씀해 주셨고 아무래도 재택근무의 또 선두격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존의 대장주는 또 알서포트 아니겠습니까? 알서포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예, 일단 뭐 알서포트 아마 이게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원격 근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 소프트웨어 장비 관련돼서 이제 재택근무로 지금 상당히 관련주로 많이 이제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매출이라든지 어떤 재무 구조는 상당히 탄탄합니다만 약간 테마로 좀 묶이면서 주가가 좀 급등락을 하는 경향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좀 한 2가지 정도 좀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오미크론 관련돼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좀 어떤 무증상 경증인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뭐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약간 재택 치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모트 미팅이죠. 어떻게 보면 화상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결국 비대면의 어떤 생활화가 좀 계속 이루어지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수혜가 예상되느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뭐 R&D 센터뿐만 아니라 뭐 사업 같은 여러 가지 좀 시설 투자를 위해서 한 450억 정도 신규 설비 투자를 좀 단행한다고 좀 공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투자를 통해서 어떤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에 휩쓸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한 10% 정도 증가하면서 110억 정도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지금 어떤 테마의 좀 움직임이 좀 크다 보니까 일단 좀 주가의 어떤 진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좀 이런 테마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관련된 종목으로서 알서포트 오늘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그냥 관심주로서만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서포트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갑자기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 AB 프로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이 AB 프로가 이 중화 항체 후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금 유효성을 확인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급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뉴스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같은 오름세는 뭐 단기간에 그치는 걸까요? 아니면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이러한 뉴스 때문에 급등을 한다면 다소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네. 생각이고요. 뭐 이런 뉴스들은 많이 나오죠. 뭐 각 회사들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입증을 했다, 뭐 유효하다, 그다음에 임상을 뭐 돌입한다 이런 뉴스를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그 단계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상이 1상에서 2상으로 넘어가고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에 네. 따라서 뭐 유효해야 되면 전임상 연구에서 이게 뭐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따른 뭐 주가는 당연히 급등세를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이 특히나 전임상 단계라고 하면 아직은 완전히 초기 단계이고 더군다나 지금 머크나 화이자 같은 경우가 먹는 경구용 관련된 치료제가 나오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소 국내 제약사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고요. 아마 선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그냥 단순하게 관련된 임상에서 어떤 뭐 유효한 어떤 뭐가 도출했다 이런 뉴스 하나 가지고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다소 좀 수급에 의한 주가의 급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좀 어렵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가시적인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서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어떻습니까, 박소영 캐스터? 네, 리오프닝과 관련한 종목 중 여행 같은 종목들이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곤 하지만 현재 양봉으로 돌려 세운 상황인데요.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올해보다 내년에 좀 더 관심을 둬야 할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지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가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반대편에서는 또 화이자 같은 경우 백신 부스터샷 관련된 부분에서 임상 효과가 좋다라는 좀 내용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항공주 같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좀 다시 출발을 한 경향이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리오프닝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는 어쩔 수 없는 제가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이젠 분명히 좀 맞이해야 할 현실이라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그러한 시간을 얼만큼 줄이냐가 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 가장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최근에 많이 눌렸던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제가 볼 때는 리오프닝 수혜주로 해서 분명히 네.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 엔터주들도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데 어떤 종목군을 더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이제 여행이나 항공이 먼저 움직였지만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더 가장 유망하다. 예, 좀 네. 그 위드 코로나 좀 봤을 때 가장 이제 좀 늦게 떴고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쪽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관련된 쪽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쪽으로도 좀 사업이 진출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모멘텀들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엔터테인먼트 쪽이 좀 위드 코로나 관련된 쪽으로는 좀 약간 늦게 어떻게 보면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하이브에 지금 이제
BTS를 시작으로 해서 분명히 내년에 글로벌 콘서트도 분명히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매출적인 측면도 상당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뉴프렉스를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 또 마침 4%대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 내에 있는 시가총액 한 1,000억 원 정도의 소형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VR 시장 개화의 수혜주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건가요? 네, 뭐 우리가 뉴프렉스 이야기가 사실 뭐 시장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장에서 우리가 개별 일반인들이 구현을 받으려면 VR, AR 하드웨어 기기가 결국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거기에 따라 뭐 카메라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오큘러스 관련된 기기의 수혜로 볼 수 있습니다. 구 페이스북이죠. 뭐 메타 관련된 쪽에서 지금 페이스북 자회사이자 글로벌 VR 기기 시장 점유율 약 75% 독보적 사업자를 갖고 있는 오큘러스의 뭐 퀘스트 1 출시부터 해서 PCB를 납품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회사고 아마 이번에 프로 제품도 새롭게 아마 PCB를 납품할 것으로 봅니다. 오큘러스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 고상화 때문에 지금 PCB 탑재량이 기존 4개에서 한 6개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기 때문에 대당 개수도 증가되는 국면에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오큘러스가 얼마나 팔리냐 우리가 이제 이게 뭐 그 고글 그러니까 스키 고글 같이 생긴 이걸 누가 끼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기기가 글로벌리 어느 정도 팔리냐면 우리가 애플 아이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콩나물 이어폰이라고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의 초기 판매량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많이 팔린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팔렸고요. 오큘러스 판매량이 예상되는 게 올해 약 1,000만 대 그리고 내년에는 한 2,000만 대 수준까지 지금 팔린다고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PCB를 납품하고 있고 실제 제품을 만들고 있는 곳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호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단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큘러스형 매출액은 올해 264억 원 정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400억 대 이상으로 매출이 올라올 것으로 봐서 퀀텀 점프가 여전히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 고객사 외에도 타 VR 기기 업체로서의 납품 다변화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내년에는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 다각화가 있는데요. VR뿐만 아니라 전장 사업부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상당히 부진해서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되는 것 같고 내년 전체적인 매출액은 약 한 1,9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80억까지 이야기가 되면서 2018년 최대 영업이익을 아마 경신할 것으로 내년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내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한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부담스럽지 않는 주가 수준에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뉴프렉스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요. AR, VR과 관련해서 하드웨어 쪽을 관심을 갖자라고 뉴프렉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대형주 단에서 본다면은 이쪽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 LG 디스플레이가 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마침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던데요, 박소영 캐스터. 네, 내년에 삼성전자형 OLED TV 패널 공급으로 인해서 향후 글로벌 1위 TV 업체로 도약할 것이란 리포트가 나오며 오늘 1%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소재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런 대형주를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일단은 대형주를 일단 먼저 봐야지 이제 어떤 그 방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 가지 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삼성 OLED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에 이제 애플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모멘텀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뭐 이제 OLED TV뿐만 아니라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의 어떤 이제 휴대폰의 패널을 이제 OLED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내년 되면 이제 아이패드 같은 이제 이런 좀 패드 쪽에서도 좀 OLED로 좀 패널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LG 디스플레이에게는 그만큼의 어떤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메타버스 쪽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존에 뭐 LCD 액정과 관련돼서 어떤 뭐 AR, VR을 좀 구현하기에는 살짝 좀 화질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은 좀 스펙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OLED 어떤 고사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애플뿐만 아니라 MS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이 지금 이런 좀 메타버스 쪽으로 좀 뛰어드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의 어떤 성장도 분명히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OLED 성장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선도 기업인 이제 LG 디스플레이 어떤 방향성을 보면서 저는 이제 관련된 종목들 분명히 좀 같이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섹터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지수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정기 변경이 됐는데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 지지부진하네요, 박수민 캐스터. 정기 변경과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 중 하나 카카오페이가 있었는데요. 이전에도 오름세를 보이다가 현재 5% 넘는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선반영된 걸까요? 네,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초반에 많이 생성됐었던 네. 것 같고요. 뭐 핀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던 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뭐 주가가 오르려면 역시나 기본적인 실적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타 여러 가지 뭐 매출 관련된 부분도 그렇지만 금리나 한도 규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3분기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실적도 나왔고요. 특히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상장 이후에 주가 상승에 따라 주식 보상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4분기 영업 적자까지도 지금 추정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아마 올해보다는 내년 그림을 보고 지금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고요. 4분기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우리가 기대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60%를 상회하면서 올해 성장성을 일단 보여줬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 기준을 보여도 PER이 사실 700배가 넘는 걸로 지금 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목표 주가를 굉장히 더 높게 보지 않는 듯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다소 지금은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4분기 적자까지 좀 이어진다고 하면 이 4분기 적자 관련된 발표가 물론 연간 뭐 실적으로 나오겠지만 내년 1분기 말이나 뭐 1월 말이나 2월 중순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초 정도까지 4분기 적자를 감안한다면 다소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 진단 키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CGN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장 초반에는 또 68,000원대까지 올랐다가 지금 65,000원대까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거든요. 최근에 시세의 연속성을 좀 가지고 가지 못하면서 변동성이 뭐 올랐다 내렸다 약간 큰 양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 진단 키트 관련된 종목들은 항상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가장 먼저 움직였던 섹터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진단 키트 관련돼서는 조금 그 진단 키트 업체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매출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매출을 가지고 신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M&A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비즈니스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주가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코로나19 테마에 좀 갇히다 보니까 이런 주가에 좀 급등을 계속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시즌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의 확장을 위한 좀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단 키트 제품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면서 그 판매량에 따라서 재무제표도 상당히 좋아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회사가 개발한 올플렉스 코로나19 진단 제품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이미 60여 개국에서 7천만 테스트를 좀 판매를 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또 추가로 지금 1억 3천만 테스트가 좀 판매가 됐기 때문에 거의 2억만 테스트가 지금 팔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뭐 분자 진단 시약이라든지 뭐 장비 같은 쪽으로 어떤 충분한 모멘텀 보여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 DNA 쪽이라든지 이런 검출 쪽으로 좀 약간의 좀 비즈니스 확장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주가에 관련된 관심은 좀 코로나19에 좀 한정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본연의 사업에 좀 빛을 발하는 좀 순간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급등락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좀 이렇게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거나 좀 이렇게 좀 이슈가 될 때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각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략주 만나보시죠. 대한항공 가지고 오셨습니다. 항공주가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약간은 엇갈리고 있죠.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대한항공이라든지 한진칼 등 또 화물 쪽에서 선전하고 있는 업체들의 오름폭이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주목하고 계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오미크론 확산세는 뭐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항공주에 대한 센티가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확산세보다는 결국 이제 치사율의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증상이 경미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엔데믹을 가는 뭐 쪽으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과거보다는 아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패닉으로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입국 시에 뭐 10일간 의무적으로 격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항공주가 지금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근데 소비 심리라든지 뭐 제약상에 대한 방역 체계에 대한 내성이 생겼고요. 그리고 최근에 항공사의 주가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대부분 반납한 가격까지 주가가 빠져 있다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뭐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뭐 최근에 한 26,000원 언저리 정도에서 이제 바닥권을 확인하고 올라오는데 결국 저는 오미크론 공포가 이번 바닥을 좀 보여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이제 대한항공 관련해서는 제약상에 따른 피해도 있겠지만은 반사 이익이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0월과 11월 국제선 여객 관련된 부분에서 최근 같은 경우에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었던 시기에 비해서 항공 여객 운송은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뭐 항공을 이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반면 이제 물류 대란 때문에 항공 화물 운임 같은 경우가 추가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11월 TAC 기준 아시아발 장거리 항공 운임을 본다면 평균 14% 정도 올랐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4분기 화물 물량 관련된 부분들이 운임이 전분기 대비 21%나 또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기로 봐서는 아마 이번 4분기가 분기 최대 실적을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약 5,500억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로 실적이 어쨌든 분기 최대 이익을 나타낸다는 점도 우리가 일단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역설적으로 만약에 오미크론 관련된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리오프닝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최대 수요주가 뭐가 될까 생각을 해보면 역시나 항공이겠죠. 근데 항공 관련된 부분들 최근에 아마 뭐 발권을 좀 해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해외여행 비싸다고 안 간다?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그걸 뭘 말씀드리냐면 항공 관련된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가격 전가를 충분히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비싼 항공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팬데믹 관련된 부분에서 오미크론이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항공 화물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 두 번째로 리오프닝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대한항공을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35,000원 정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유망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오스코텍 가지고 오셨네요. 앞서서 윤여민 팀장께서는 제약 바이오도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스코텍이 그중에 하나인가 봐요. 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요즘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주가가 좋네요.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저점에서 지금 상당히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네. 보면서 사실 지금 주가를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레이저 티닙이라고 하는 이제 후보 물질 때문에 약간 좀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후보 물질을 사실 이제 동사가 2015년에 유한양의 기술 이전을 했고요. 이제 기술이 이제는 좀 상용화되는 부분이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그 7월에 2차 치료제로 좀 급여 등재가 되면서 사실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 병원 약 처방이 좀 나오고 있는데 3분기에 약 한 15억 정도 약간 소액으로라도 지금 매출이 좀 잡혔습니다. 다만 이제 항암제라는 좀 특성 때문에 지금 이제 대학병원에서 봤을 때 항암제로 처방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약사위원회를 좀 거쳐야 되는 약간 좀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절차를 때문에 지금 3분기 같은 경우는 좀 살짝 좀 매출이 좀 적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4분기에는 한 50억 정도 좀 예상을 하면서 일단 3분기 대비 한 3, 4배 정도 이상의 어떤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FDA 관련된 승인과 관련돼서도 지금 내년 4분기를 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절차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티닙 말고도 여러 개의 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급성 골수형 백혈암 이제 임상 1상과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임상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가서도 지금 억제제 기반 항체 치매 치료제 관련된 파이프라인이 소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있어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수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목표가는 좀 타이트하게 47,000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